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오늘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각 당이 초당적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달라 합의문까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렐 차관보가 한일 갈등 해결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나온 조치로 미국 정부의 중재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춘 연 1.5%로 결정했습니다. 또 올해 경제 성장률도 지난 4월 전망치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입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여는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피해 여성에서 강 씨의 DNA를 확인한 경찰은 강 씨가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틀 전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세력이 약한 소형 태풍 다나스가 오는 토요일 오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해서 제주와 남부 곳곳에 많은 비를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여야 대표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건 1년 4개월 만인데 초당적 협력 방안을 담은 합의문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중심 의제가 한일 갈등인데요. 일단 결실이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입니다. 네, 쉽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여야 5당 모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고 잘못됐다. 이 점에는 크게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에서 입장차가 워낙 큽니다. 오늘 오전 각 당 회의 발언을 봐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베 정부의 발뺌 외교, 말바꾸기, 생트집 등의 표현을 쓰며 정부는 WTO 제소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부당성을 공론화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발언에 야당이 동조하는 건 유감이라고도 했는데 오늘 5당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론을 모아 초당적 논의를 해달라고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통상 보복이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긴 했지만 민생 파탄의 본질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분기면 나아질 거라는 말만 3년째라면서 오늘 회동이 정책 대전환의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경두 국방장관 경질 문제에 명료한 입장을 내는 게 막힌 정국을 뚫는 단초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인데 그나마 대일, 대미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 이 의견은 같아서 다양한 외교적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시간은 겨우 2시간인데 청와대와 여당은 한일 갈등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문을 기대하고 야사당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와 선거제도 개편 등 다른 할 말이 많습니다. 방금 전부터 여야 5당 사무총장들 여기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복기왕 정무비서관 등이 만나 의제와 형식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의회도 나서 건설적인 양국 관계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길어지는 상황,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일 양국의 건설적인 관계도 촉구했습니다. So I'm very troubled by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I urge both countries to find a way forward which restores their abili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ith us. 지난 4월 상원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하원도 나선 겁니다. 하원 외교위 결의안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아시아 영내 안정의 토대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공조를 비롯한 영내와 글로벌 과제 해결에 한미일 공조가 필수적이란 말입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한밀 협력에 균열이 생기고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에 해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전문가 그룹이 미국을 찾아 미 조야를 상대로 한일 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나눴습니다. 동맹의 균열이 가면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한일 양국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하면서도 사태가 악화하게 되면 미국이 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오는 26일에는 워싱턴에서 한밀 3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관계 경색을 놓고 세 나라 의회 차원에서 어떤 해법이 모색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 오늘인데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추가 대응 조치가 주목됩니다. 보도 이종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거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위원회 구성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의무라는 겁니다. 先般の我が国からの仲裁不託の通告に対して韓国政府は協定上定められた期限である7月18日までに仲裁に応じる協定上の義務を負っております。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어떤 대응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일본의 다음 조치는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입니다. 이와 관련해 친정부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당분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과 현금화가 진행되면 본격적인 대항 조치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미루는 대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국제 여론전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언제 추가 대응을 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오는 24일까지 개최하자고 요청했던 추가 회의를 거부할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과장급 실무회의와 관련해 양국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일본 정부가 양국 신뢰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심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인사 발언에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과 더불어 이 같은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당장 착수하거나 당겨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의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 사슬은 손상되겠지만 중국 기업들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자국의 빈화그룹이 한국 반도체 기업에 불화수소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최근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일본의 이번 조치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사슬이 손상될 것이며 중국이 이것의 보완에 나선다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올해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최다를 기록했지만 한국인 관광객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관광청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은 약 1,663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4.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관광객은 늘었지만 한국인 관광객은 5년 만에 처음으로 4% 가까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일본을 방문하려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다음 달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이 애초 많았는데 0.25%포인트 깜짝 인하를 발표한 건데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전망치인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게 경제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깜짝 인하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애초에는 더 우세했는데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연 1.5%에서 0.25%포인트 올린 뒤 기준금리가 유지됐는데요. 이번에는 0.25%포인트 전격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데다 수출 둔화세가 뚜렷하고 물가 상승률이 반년 동안 0%대를 유지하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설비 투자 등도 감소했고 최근 일본 정부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이어나가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입장까지 밝히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하반기에 반등할 것 같았던 경제가 호전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화당국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먼저 대응하는 게 경제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1.1%포인트로 커졌습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 신중론도 제기됐는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말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확인하고 금리를 인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 우리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했던 2.5%에서 0.2% 하향 조정했죠. 네, 조금 전인 11시 반쯤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 회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경제 전망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변화를 고려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2%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0.3%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9%로 제시했는데요. 석 달에 한 번씩 0.1%포인트씩 낮춰 잡았다가 이번에는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겁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0.7%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가 완만한 증간세를 이어갔지만 수출과 설비 투자 부진이 심화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도 수출과 설비 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당분간 1%를 밑도는 수준에서 머물다가 내년 이후에야 1%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성장세의 완만함이 이어지고 물가 상승률 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물가 등의 영향도 살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총재는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잠재 성장률을 새로 분석한 결과 2019년에서 2020년 중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5에서 2.6%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민주노총이 탄력근로 확대 법안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면서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서울 국회 앞에서 수도권 총파업 대회를 여는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통해서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폐기를 규탄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민주노총이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정확한 참여 규모 나왔습니까? 네,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민주노총은 조합원에게 오늘 하루 4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총파업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파업에는 기업 결합에 반대하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조원 중심으로 참여하고 금속노조의 주축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 등은 노조 간부들이 파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노조 등은 회사 측과 아직 임산업 교섭이 진행되고 있어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파업에 조합원 5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3월 파업 때는 3,2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집계했습니다. 오늘 파업에는 참여 인원이 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확한 규모는 오후
수도권 대회 시작 이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파업의 목적, 즉 알리고자 하는 바도 중요할 텐데 그게 무엇인지 이번 총파업에서 민주노총 요구하는 내용 정확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노동법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과로가 일상화한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6개월 확대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ILO 핵심 협약의 즉각적인 비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완전한 철폐와 재벌 개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오르게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폐기도 규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까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오늘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10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동열 서울 서부지검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에 23년여 추억과 훈육을 자산 삼아서 밖에서 검찰을 응원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996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과 법무부 대변인 등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근무 당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뒤 사의를 밝힌 검찰 고위 간부는 모두 9명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여자 수구 선수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일본인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일본인 37살 A씨는 추가 조사에서 애초 카메라 조작 실수였다는 말을 바꿔서 고의로 여자 선수들의 신체를 찍었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광주 남부대학교 수구 연습장에서 몸을 풀던 외국 여자 선수 12명의 신체를 15분여 동안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이튿날 무안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려다가 긴급 출국 정지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몰카를 설치해서 10년 동안 30명이 넘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제약사 대표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많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어서 양형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5호 태풍 다나스가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주말 오전 전남 남해안에 상륙해서 남부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서 철저한 피해 대비가 필요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네, 기상팀입니다. 네, 정확한 상륙 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 전남 남해안이라면 어느 지역에 언제쯤 상륙하게 되는 건가요? 네, 5호 태풍 다나스는 주말 오전 7시쯤 전남 해안부근 해안가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오전 10시에 발표한 예상 진로에 따른 것인데요. 태풍의 세력이 약해 진로가 무척 유동적이라 진로가 조금씩 수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소형급의 약한 태풍인 다나스는 현재 타이완 동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 새벽 제주도 북쪽 해상을 통과해 오전에 전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전남과 영남 내륙을 거쳐 포항 북쪽에서 동해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남해 수온도 아직은 낮아 태풍이 크게 발달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장마 전선에 공급되면서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25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어 태풍이 내륙에 상륙한 뒤에 내륙을 통과하는 주말쯤에는 제주도와 남부 곳곳에 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주로 논의하는데 모두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했죠.
우여곡절 속에 성사된 회동에서 일본을 향한 하나된 목소리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만나는데요. 하나의 대일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5당 대표의 표정을 모아봤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초점을 맞춰지겠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외교, 안보 정책 전반을 짚어보고 정책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담을 정책 전환의 실질적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여야 정치권을 통해서 국민 감정, 대일 감정을 앞세우는 합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스터 세니터라는 별명을 가진 대통령이 있어요. 린든 B. 존슨인데요. 틈만 있으면 전화해서 아마북의 상원 의원님 오늘 나 점심시간 비어있는데 같이 점심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조건 없는 청와대 회동을 수용한 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더 이상 19일 추경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5당 대표의 발언들 다 듣고 오셨는데 오늘 2시간 안에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좀 자주 보자 이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걸 좀 보긴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이제 회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사이에 서로 제안들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청와대에서 이제 5당 대표 회담 먼저 제안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1대1 회동부터 하자 예. 뭐 역제안도 있었고 그 사이 몇 차례 이렇게 서로 오가기만 했지 실제로 이제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뭐 어찌됐건 결단을 좀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회동을 일단 포기를 하면서 이제 성사가 된 그런 상황인데 전후로 지금 1대1 회동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는 거죠? 네,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런데 뭐 어차피 만나시는 김에 제 생각에는 5당 대표 회담하고 따로 조금 시간을 내서 만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좀 먼저 양보를 좀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뭐 좀 양보하셔도 뭐 나쁘지 않다 이런 점 생각이고요. 어찌됐건 오랜만에 이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그런 그 성과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오찬도 피하고 만찬도 피한 이런 시간인데 4시로 정해진 건 좀 드물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대개 이제 오찬이라든가 만찬, 예. 식사도 겸하면서 분위기도 굉장히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원활한 장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안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 우리에 대한 보복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들, 금리 인하 조치까지 단행이 되는 등 향후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크고요. 만일의 경우 일본의 이런 경제 보복이 아주 심화된다면 사실은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실핏줄을 이루는 중소기업들의 이런 납품업체들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집중적인 논의를 하자. 왜냐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의 의전 프로토콜이 중요하고 또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은 그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라도 제대로 할 얘기는 하자. 그리고 함께 듣는 자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아마 이례적으로 오후 4시라는 시간 아마 지금까지 여야 영수회담이라든가 뭐 어떤 정상회담도 그러니까요. 이 시간 잡힌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정말 좀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 무려 뭐 3개월 동안 쉬었고 지금도 거의 15,000건 정도의 계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일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정말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앞으로도 자주 만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좋은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합의도 만들어내고 좀 생산적인 정치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예, 사안이 사안인 만큼 좀 진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잡혔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합의문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야 모두 초당적 협력도 강조하고 있고요. 일본이 지금 부당하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해법이 워낙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문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는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문이 나와야죠. 나와야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국민적 명령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야 지도부 모두 그 부분은 좀 상당히 부담을 좀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을 이제 어떤 형태로 내놓느냐라는 거는 이제 뭐 상당히 좀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원론적인 부분에서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문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을 이제 다시 제안할 때, 그러니까 일본을 성토하는 그런 내용도 함께 발표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일본의 이번에 그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합의문에 담아낸다면 저는 뭐 오늘 회동은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가 결의안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네, 근데 왜 손 대표께서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적인 기대감이라든가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성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뭐 반드시 오늘 그 적어도 그런 정도의 합의문 정도는 나와야, 선언문 정도는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수위가 어느 정도 되든지 합의문이 나와야 이게 어떤 상징적인 그 압박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일본의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하려다가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이게 국회 차원도 아니고 상임위 차원인데요. 왜 불발이 된 겁니까? 일단 전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다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일본 아베 정권의 이런 부당한 조치 비판보다는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많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상당한 정치적 논란도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다르다. 결국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해서 당시에 완전 일본과 관계가 정말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위안부 합의를 피의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완전 졸속 합의하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에 덫에 사실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원활하게 풀어내는 정치력이 필요한데 일단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리 외교부가 사실은 유능하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야당의 시선이 있는 것이고요. 여당의 경우는 이 문제를 빠르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그 간격을 좁혀나가야 되는데 어제 간격을 좁혀나가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런 간격을 정말 좁혀내고 최소한도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합의문은 반드시 저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상임위 차원에서 좀 아쉬운 측면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국민적인 여러 가지 공감대 그리고 역사적인 당위성 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만들어내고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일본에 우리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참석한 5명의 정말 이 당 대표들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대화하면서 꼭 만들어내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 하원에서도 한미일 삼각협력 강조하는 결의문 채택이 됐는데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 이 결의문이 채택이 안 돼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5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합의문이 좀 도출되면 좋겠는데 근데 이 문제만 논의하기도 바쁜데 각 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아까 잠시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통상적으로는 뭐 이런 이제 회동이 있으면 사전에 의제 조율이 보통 이루어지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주요한 그 의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아마 오늘 오전에도 사무총장을 만나서 또 그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기로 일단 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의제를 놓고 또 의견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회동을 갖더라도 성과가 없거나 또 이제 회동 이후에 또 각자 또 논평을 내놓고 뭐 그런 일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의제 부분에서 제한을 두지 말고 논의를 하고 합의 안 된 부분은 합의 안 된 부분대로 두고 합의된 부분은 합의된 부분대로 발표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사실은 의제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조율이 됐다 하더라도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까지 다 요구사항들 꺼내놓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의제 사전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회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거다, 없는 절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 국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같은 경우에 이 처리 문제가 지금 이제 걸려 있는 거고요. 네. 외교안보 라인 또 교체하라는 요구도 또 꽤 오래전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막 보수 야당 쪽에서는 그 얘기도 할 것이고 또 대북 정책에서의 별로 진전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반드시 나올 것이고 그 또 반해서 또 그 소수 야당들 입장에서는 또 정치 개혁 관련해서 네, 선거제 개편안 특히 얘기도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야, 이게 그 두 시간 부분도 안에 다 그렇죠. 그 얘기할 수 부분도 또 있을까요? 얘기를 예.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도 이제 맡기로 했고 결정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네. 어찌 됐건 뭐 그런 저런 요구들이 뭐 꽤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다 얘기를 일단 뭐 하는 듣고, 거는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일 관련해서 단결된 목소리만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고 황교안 대표는 어제 전날까지 경제 지표 담긴 자료 굉장히 열심히 봤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하느니 기준금리 또 인하 결정을 내렸는데 아마 이 부분 관련 경제 부분 관련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금리나 지금 여러 가지 수출과 투자 부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쟁점들을 아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갖는 자리, 그동안에 뭐 단독 회담을 그렇게 요구했다가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어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아마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결정들이 결국은 최근에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들 결국 정부에 이제 책임이 있다는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 주도 성장은 반드시 바꾸라라는 얘기를 아마 황교안 대표는 반드시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접점을 찾기는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정책에서 방향은 맞지만 그 기술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엇갈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전제부터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의 시각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또 다른 야당 시각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거고 황교안 대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들 민생의 어려움이 바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아마 강하게 할 걸로 보입니다. 그 준비를 했을 텐데 여당의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그래서 아마 팽팽하게 부딪힐 텐데요. 저는 여기서 정말 좀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된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도 해법들은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경제에 걱정하는 게 추경이 안 되고 있어서 추경이 이렇게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앞으로 그럼요. 지금의 이런 경제 불안에 일본의 경제 보복이 더욱더 강화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추경이 적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제계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5명이나 되는 대표들이 모이니까 좀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압력도 넣고 또 대통령도 일정한 또 양보안을 만들어서 만들어내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거다. 서로 다른 얘기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도리어 하나만한 그런 회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원론적이더라도 합의된 목소리가 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추경과 관련한 어떤 5당 대표들의 합의문이 나오면 좋겠다. 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여당의 반응은 점점 좀 수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본이 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린다면은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이 경제 침략에 대응하는 당청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위에서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로 변경이 승인됐습니다. 일본은 경제 보복의 명분이 사라지자 말 바꾸기와 뒤집기에 또 생트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발뺌 외교에 일본 언론들마저 비판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은 갑작스런 발상이 아닙니다. 이미 2013년 아베 3인방 중 한 명인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적어 일본이 정책적으로 원화 강세를 유도하면 통화 조절에 의한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한국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경제 침략은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반증입니다. 일본발 경제대전이 현실화된다면 국제무역 질서를 무너뜨린 경제 전범국으로 기록되는 네, 민주당의 이 대일 메시지가 강경해지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경제 보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것이 침략이라는 용어로 지금 통일해서 지금 나오는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너무 센데요.
너무 세다. 전범국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등장시킨 것은 좀 과도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전면에 나선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이면 그 당청 간의 역할 분담을 좀 해서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여당은 조금 그 유화책을 쓰는 편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좀 전략적으로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대일 특사로 이낙연 총리가 지금 자꾸 이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문희상 국회의장도 상당한 지일파거든요. 일본 정관계에 또 인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그 일본의 그 자민당하고 소통을 해서 어쩌면 이런 그 물꼬를 좀 터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재 국면에서는. 자, 그렇다면 당에서 너무 저렇게 강경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그 저런 메시지를 내놓은 데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고 내년 보십니까? 총선을 상당히 의식한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친일 대 반일 구도로 치르면 필승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에서 그 소문이 파다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좀 의도가 보이는 그런 메시지들을 자꾸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은 이미 그 마음속으로 충분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그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됐건 당리 당략보다는 국익 우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청 간의 정교한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이제 평론가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견을 전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좀 너무 나간 표현들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당청 간의 좀 역할 분담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보복과 침략 이 얘기를 들어보면 단어상의 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제 보복이라는 거는 결국 뭔가 원인 제공이 있었을 때 보복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저는 당에서 이 정도 수준의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라든가 우리 행정부가 있고 외교 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다양한 지금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뭐 WTO 제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강경한 실제적인 조치들과 또 메시지성 이런 내용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 조합이 돼야 된다. 지금 일본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은 큰 그림, 다시 말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한 개헌까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동안의 외교안보 쪽에서 우리 남북미 회동이라든가 일본이 사실은 그동안 상당히 소외되고 패싱당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아베 총리가 만나자고 있다가 단박에 거절당하고 도리어 비난만 받지 않았습니까? 일본이 지금 패싱당하고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리어 한국을 따돌리고 미일 인도 라인이라든가 이런 일본의 큰 구상이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향해가고 있는 여러 차원에서의 국제적인 외교에서 일본이 배제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일본이 상당한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권 여당에서 당연하게 일본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해야 되고 특히 일본의 행태는 침략으로 부르고 비판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지금 많은 조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은 가짜 주장, 거짓말까지 섞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한국에 대해서 심화시키고 있거든요. 도리어 일본 국민들이 이런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자칫하면 한일 간에 더 반감만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메시지는 조율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당청 그리고 또 국회 그리고 행정부, 외교라인, 그리고 민간기관, 또 최근에 만나보면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서까지 나서서 열심히 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일본의 이런 보복과 침략을 오가는 그런 선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막아내야 된다. 공식적인 절차도 밟아야 되고 비공식적인 절차 그리고 막후의 협상을 통해서도 일본의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어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일본의 침략적인 행태, 보복적인 행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우리가 제시하고 또 보여줘야 된다. 그런 외교적 상황이 지금의 이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국당에서는 이제 해법을 제시하면서 조금 더 냉정하게 감정적인 건 좀 자제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요. 지금 WTO 제소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국당의 대응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국당은 지금 내부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상당히 좀 강경하게 우리 정부를 오히려 비판하는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히 좀 앞장서서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라는 식으로 계속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 또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이제 청와대 회동을 다시 제안하면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또 일본 정부에 상당히 또 책임을 묻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 간에도 좀 조율이 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자유한국당 내에 뭐 친박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세과시도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더욱더 지금 이제 부각시키다 보니 그러니까 그 당장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러니까 딱 한 가지로 좀 규정짓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그 일본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우리 정부에 대한 메시지가 좀 과도하게 많이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내에서 좀 잘 조율을 해야 될 거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대화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단합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수출 규제 조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의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대응 태도를 보면 굉장히 오락가락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아베 총리의 발언들을 보면 징용공 문제 재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또 한일 정부 간의 뭐 신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사린가스 등의 북한의 전용 문제. 그러니까 저게 지금 우리가 왜 수출 규제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바꾸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틀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전력물자 관련해서는 도리어 우리 정부가 더 꼼꼼하게 북한에 대한 뭐 전력물자 수출 관련 문제를 제대로 하고요. 일본은 도리어 그쪽에서 잘못된 수출, 밀수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참의원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원의 메시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것까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고 특히 우리 문 대통령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내놓는 조치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또 핵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큰 대의는 결국은 일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개헌과 큰 그림까지 연계시키면서 한국 정부에 대한 공격 그리고 자신들이 외교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런 외교 패싱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그런 도덕적 정당성 이런 부분을 더 높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또 부상하고 있는 우리 뭐 삼성이라든가 기업들은 굉장히 일본 기업들에 비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에 대한 견제 성격도 분명히 있다. 이런 측면들이 일본에서 제대로 선거 국면 이런 것들이 꼬이면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맹점들을 잘 공격해야 된다. WTO 제소의 과정에서도 이렇게 일본 정부의 태도들이 상당한 논란이 되고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외교부가 이런 일본의 최근에 일본 정부의 행태, 발언들 그리고 실제한 조치들의 맹점이 무엇인지를 저는 냉정하게 파악하고 대신에 일본을 또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됩니다. 무조건 싸움만 하다 보면 일본 국민들의 반항 감정도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강경책과 또 일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유화책도 같이 쓰면서 일본을 다뤄야 된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수없이 침략했던 일본 저희가 만만히 봐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 만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꼼꼼하고 세밀하면서 논리 정연한 대책으로 일본을 상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도 적극 협력해야 된다. 우리 정부 비판 이런 부분보다는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21일이 참여연 선거죠. 이게 뭐 그렇습니다. 선거 전략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지지율에 좀 영향이 있을까 이게 봤는데 신문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산케이 신문 여론조사인데 4.4%포인트가 올라서 51.7%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비해서 이렇게 오른 거고요. 근데 니혼게이자이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을 보면은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신문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최근에 들어서 좀 표가 집결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좀 다수 언론의 보도가 좀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일본도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일본 언론도 좀 성향 차이가 상당히 좀 있잖아요. 그런 차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논란인 게 뭐냐면 질문을 어떻게 던졌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는 많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영향은 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그 아베 총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다. 이번 조치가. 그건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뭐 굉장히 그 설왕설래가 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일본이 과거 그 식민 통치 시절에 했던 수법 그걸 역으로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되돌려줘야 된다. 예, 분할 통치, 디바이드 앤 룰. 그래서 일본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를 분리하고 일본의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는 정책을 좀 이번에 써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소재 산업 관련해서 러시아하고 중국 쪽 그 소재 공급 업체들에 대해서 뭐 관세 인하 조치를 좀 검토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오히려 이번에 이제 그 일본이 수출 통제라고 나선 일본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예 무관세 정책을 펼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시적으로 오히려 우리 쪽에서 완전히 풀어주는 거죠. 그 대신 니네 수출을 할지 말지 니네 기업들 스스로 결정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히려 역공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머리를 모아야 되는 이런 시점인데요. 그런데 우리 그 한국의 보수 언론의 기사들이 일본어판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이것이 일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논란입니다.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신문사까지 거론하면서 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매국적 제목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또 이 부분이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는 17일이 된 오늘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는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중앙은 아베의 기관지입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 앞에 내놓기도 창피한 글로 나라를 파는 이런 행위가 매국이 아니면 뭐가 매국입니까? 검찰이라는 칼을 가진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너희 찍혔어, 우리가 너희 찍었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내국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와 같이 뒤로 거래를 하거나 언론사하고 또는 언론사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이 압력을 비공개적으로 그 뒤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놔두게 되면은 아마 이제 WTO나 이런 데서 다룰 때, 이 사안을 다룰 때도 아마 근거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예. 뭐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닥치고 반인이라는 우민화 정책 이걸 글쎄요 데스킹 과정에서 봤다면 걸러 내줬어야 할 제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 사업의 관점에서 보자면 일본어판은 어찌됐건 일본 사람들이 많이 볼 거다라고 보고 일본에서 어찌됐건 구독층을 넓히기 위해서 뭐 저런 식의 보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익하고 충돌되는 지점이 발견됐을 때는 조율은 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율을 오히려 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번 이 그 한일 갈등 국면에서 구독층을 일본 내 구독층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일부러 더 자극적으로 나갔는지 이거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산케이신문 물론 우익이긴 합니다만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본인 71%가 한국 제재를 찬성한다 이런 여론 결과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혹시나 이게 돌고 돌면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일본 정부는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워낙 잘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도 이용하고 또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하고 다른 그런 친일적인 그런 발언들 심지어 그 댓글까지도 아마 일본 대사관 정보국에서 다 수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 정부를 역공하는 그런 카드로 이제까지도 써왔지만 앞으로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뭐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데 이것이 그러니까 역으로 이용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 수위라든가
그 내용 부분에서는 좀 걸러져야 될 예. 필요성은 좀 있는 거죠. 예, 이런 뭐 기사의 부적절성, 지금 이런 경로들의 부적절성을 별개로 하고 청와대에서 어제 그 언론사 두 군데를 딱 집어서 얘기를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이 그동안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와 우리 국내의 정치 수준 이 부분을 격하한 사실상 저도 이건 거의 뭐 매국적인 언론 행태라고 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굉장히 좋은 언론인도 있고 뭐 상식을 가진 언론사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100만 부가 넘고 거의 그런 정도 언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언론에서 우리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민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이 무슨 낯짝으로 뭐 이런 표현으로 한다는 것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보 수집과 언론 또 국가기관 통해서 다 이미 판단이 되고 분석이 돼서 전달이 되거든요. 결국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정부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정부가 충분히 의견 표명을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이 언론자 만일의 경우 청와대에서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일의 경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표명해주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많은 분,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된 글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왜곡된 그런 글들에 대해서 아마 비판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언론의 국가를 대하는 자세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언론의 자유가 만약에 없다고 전제를 한다면 이런 기사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겠죠. 사전에 다 통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보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이제 그 보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언론사 각자가 좀 자신들의 양식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들이 결국은 이걸 견제를 좀 해주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그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뭐 사실은 이제 전임 그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언론사들하고 많이 또 갈등을 빚고 해서 논란이 좀 되기도 했는데 사사건건이 갈등을 빚고 뭐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입장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얼마나 언론사들하고 자주 싸우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론조사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서 궁금한데요.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부터 해서 여당, 야당, 정당 지지율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50.7%까지 좀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이네요. 정당 지지율 바로 주실까요? 정당 지지율, 자, 대통령 지지율 따라서 집권 여당 지지율도 좀 상승을 했고요. 한국당은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우리공화당이 2.5%까지 지금 올라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종훈 평론가님, 전체적으로 이 여론조사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는 격이죠.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국내... 결집하고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 보수 진영에서도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들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분개한다.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을 좀 잘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뭐 국민들이 뭐 정말 뭐 반일 시위를 한다거나 직접 행동에 나서고 있지는 않아요.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좀 있었죠. 근데 오히려 그런 그 냉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마음속에서는 이미 촛불이 다 켜진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용한 분노가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 흐름의 결과가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도 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황교안 대표도 긴급 청와대 회동을 제안을 한 거고 또 그 일본에 대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특히 이제 보수 정당 내에서는 의견 결집이 좀 잘 안 돼 있고 좀 논리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빨리 읽어야 할 거다. 특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요즘 보면 약간 이런 흐름을 전혀 좀 못 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게 되는데요. 바른미래당도 그런 부분에서 좀 내부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서
대외적인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내놔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촛불이 켜지고 있다,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당 지지율 가운데서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우리공화당이 2.5%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셨고요. 민주평화당이 이번 주 1.5%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 위기 내용까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앞으로 정계 개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주목해서 볼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민주평화당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한국당으로 어떻게 확장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하면 맞습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정 부분 이동한 다시 말해서 이제 최근에 홍문정 의원의 탈당과 우리공화당의 합류로 해서 의석이 2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정하게 지지층들과 그런 흐름들이 움직임의 변화가 이번 조사 결과에도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들을 표명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공화당이 뭔가 존재감을 가져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 내부가 사실상 분열 상태입니다.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한 갈등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안들이 이제 분당과 또 분열의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결국은 해체 모여를 하는 과정들까지 가게 될 텐데 최소한도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우리가 이런 유능함과 실력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계속된 막말이라든가 도리어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는 것들 저는 이런 복잡한 함수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이 내년 총선까지를 겨냥한 우리 정치권의 재편에 연관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심 갖고 지켜본다면 이런 흐름들이 좀 눈에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 지지율의 함수까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뭐 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돼버리면 결의안이 무슨 정치적 결의안이니까 이게. 아니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기를 좀 조정하자고 하는 것도 이게 이 결의안을 왜 시기를 조정하냐? 이거는 지금 왜 못합니까? 우리가 무슨 이유로 표결 정족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초년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황교안 대표도 모임의 격식을 따지지 않고 또 한일 간의 이런 무역마찰을 우리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회동 제안을 했고 또 이루어진 만큼 그래서 내일 일정을 좀 추이를 보고 근데 본회의 일정이 확정치 않았는데 지금 상임위 의결이 그렇게 중요한가? 만약 야당의 입장이 정리가 되시지 않았다면 다시 당과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통과시켜야만 하는 것이지 만약 오늘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저나 우리 당이 이 결의안에 대해서 무슨 문제를 삼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오늘 상정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의결 정족수가 만들어지기도 어려운데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힘을 실어주는 건데 뭘 그걸 못하고 왜 이걸 연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렇게 통과도 못 시키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거? 아니, 왜 이유가 뭐예요? 다 찬성한다는데 왜 이걸 안 하려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은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왜 반대하는지 밝히기 위해서라도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지 말자는 것이 누가 반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표결 안 하는 이유가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그동안에 뭐하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현재 국제 상황으로 볼 때 내일 저 대통령과 야당 여야 대표들 만나는 황교안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처리시키는 겁니까? 그건 황교안을 자꾸 걸어요 그래.
그럼 민주당은 누구 지지받고 합니까? 아니 이런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안 하는 거냐면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합의가 안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치 뭐 하루 이틀합니까? 황교안 대표의 회담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자꾸 그 무슨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기를 도대체. 봐가면서 하자는 것인데 뭘 그렇게 또 황교안 지시까지 나오고 우리 외교 통일위원회가 독자적 결정을 해야지. 걸핏하면 무슨 토착 외국고 이래. 위원장님. 걸핏하면 뭐 황교안이고 걸핏하면 무슨 토착 외국고 이래. 위원장님.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 씨가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강 씨는 지난 12일 구속된 뒤 첫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는데요. 경찰은 강 씨가 약물을 이용해서 범행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마약 검사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장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강지환 씨, 오전에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특별한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오전 10시 강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씨는 아무런 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뒤늦게 모든 혐의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들에게 합의 종용한 사실이 있나요? 일부에서 마약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하실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죠. 앞서 강 씨는 지난 9일 밤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강 씨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해왔는데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던 강 씨도 구속된 뒤 첫 조사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 여성들에게서 채취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강 씨의 혐의를 뒷받침할 단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 씨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강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예. 앞서 기자들도 이 부분 질문을 하던데요. 수사 과정에서 강 씨가 피해자 측의 합의를 종용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 씨는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는 전략으로 풀이됐는데요.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강 씨가 기억이 없는 척하면서 물밑에선 배우와 제작진이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합의를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피해자 측은 소속 업체로부터 강 씨와의 합의를 종용받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강 씨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피해자들은 국선 변호사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와는 별도로 피해 여성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예. 자, 그런데 경찰이 마약 검사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마약 의혹은 왜 나온 겁니까? 네, 경찰이 사건 직후 강 씨가 약물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국과수에 마약 검사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아직 감식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를 두고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강 씨가 노래방 기계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는 등 상태가 이상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차원에서 검사를 의뢰했을 뿐 마약을 투약했던 정황은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감식 결과를 토대로 마약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피의자로 경찰에 정식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동안의 진술 자료를 분석해 양 전 대표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서울의 고급 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들을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정마담을 비롯해 유흥업소 관계자 등 10여 명을 불러 당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고기 수준의 패티가 든 햄버거가 판매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경기도 수원에 사는 신모 씨, 지난주 토요일 밤 맥도날드에서 상하이 버거를 배달로 주문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속 사진인데요.
몇 입 베어 물고는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면에 튀긴 부분만 익었지 속살은 불그스름한 날 것 그대로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겉면은 너무 멀쩡해서 먹다가 식감도 이상한 것 같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살이 너무 생고기 상태라서 그때 문제가 있다고 알게 됐어요.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닭회와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덜 익은 패티 그리고 닭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닭회는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많이 먹는 음식인데 지금 보시면 패티가 덜 익은 게 아니라 거의 생고기 수준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햄버거 안에 들어있는 닭고기나 육류 등은 대량 생산돼서 조리되기 때문에 충분히 익히지 않고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 그 안에 들어있는 세균이나 독소에 의해서 위장 질환이라든가 설사, 복통, 또 신장 질환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 신 씨는 몇 년 전 덜 익은 돼지고기 패티로 논란이 됐었던 햄버거병이 떠올라서 병원 응급실을 부랴부랴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그날 걱정돼서 개워내긴 했는데, 속을 개워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가벼운 위장병이라고 하시고요. 여름철인데 음식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제 관리를 소홀했다는 점에서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물론 모든 맥도날드 햄버거가 이렇진 않겠죠. 하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를 둘러싼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7년이었죠. 5살 어린이 부모가 맥도날드를 고소했습니다.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서 신장 장애가 생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품 섭취가 질병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2년 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장염에 걸렸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는데요. 보건당국 조사 결과 해당 매장에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아서 햄버거는 곧 다시 판매됐습니다. 덜 익은 패티인 거 맞아요. 예. 그건 팩트예요. 다만 이제 그 아이가 다친 것도 맞아요. 근데 두 사이에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이제 증명이 안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 회사에서 덜 익은 패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신 씨는 날고기 패티를 들고 관할구청에 해당 맥도날드 지점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고요. 맥도날드 측은 담당 직원이 조리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사과를 하고 제품 환불과 피해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300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남 정한근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정 씨의 추가 횡령 혐의 등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322억 원대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1997년에 이어서 지난 2001년에도 한보그룹의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의 지분 7.5%를 매각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정 씨가 해외로 빼돌린 322억 원 가운데 일부를 공모 관계에 있는 직원이 탈취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 일부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가 지난 1998년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항만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붙잡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직 부산항운노조 반장 56살 A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구직자 10명으로부터 4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최근 부산의 한 여관에서 붙잡혔습니다. 홍콩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자 결국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이 지난 9일 논란이 됐던 송환 법안은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캐리람 장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면서 오는 21일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박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9일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송환법은 죽었다고 말하며 사실상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So I reiterate here, there is no such plan. The bill is dead. 하지만 시위 주도 단체인 민간인권전선은 람 장관이 말장난을 할 뿐 설득력이 없다며 법안의 완전한 철폐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시위 당시 현장에서 검거된 시위자 47명에 대한 기소 취하 등을 비롯해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도 문제 삼으며 독립적인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위 참여자 색출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콩의 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6월과 이달 초 두 차례 여론조사에서 캐리람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26%로 급락했다고 밝히며 정정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And if Hong Kong and Beijing government don't, handle the case carefully and respond to the call of Hong Kong people, I think the disturbing situation in Hong Kong will be continued. 이런 가운데 민간 인권 전선은 오는 21일 홍콩 도시민 코즈웨이 베이에서 수십만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연이은 시위 현장 출동으로 일선 경찰의 부상이 속출하고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며 이를 8월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은 현지 시각 16일 발표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홍콩 시위대를 선정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겼던 게 엊그제 같은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벌써 아시아 2차 예선 조 편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같은 조에 편성이 되면서 북한 원정 경기가 이번에는 성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스포츠부 서봉국 기자와 함께 월드컵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조별 예선 추첨식이 있었는데 편성 자체는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좋지도 않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무난하다는 평가고요. 우리나라는 40개국 가운데 최상위급인 1번 시드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까다로운 중동 강호도를 피하게 돼서 대진율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조추첨이 열렸는데요. 우리나라는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과 스리랑카와 함께 한 조에 묶였습니다. 2차 예선은 모두 8개 조입니다. 각 팀이 홈앤어웨이 8경기를 치르고요. 조 1위 8팀과 2위 가운데 절반인 4팀, 이렇게 12팀이 최종 예선에 나갑니다. 관심은 북한과의 남북 대결입니다. 대표팀은 오는 9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2차 예선을 벌입니다. 북한을 상대로는 10월 15일 원정 경기를 먼저 치른 뒤에 내년 6월 4일 홈 경기에 나섭니다. 벤투 대표팀 감독은 조 추첨에 대해서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제 조 추첨 장소인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다른 나라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re going to play against North Korea. We are going to play against all the teams that we have in the group. Nothing special for us. 네, 정리를 하면 올해 9월 10일부터 2차 예선이 시작이 되고 벤투 감독은 북한과의 경기도 특별한 다른 경기와 비슷하게 똑같이 하겠다 이런 의도로 들리는데 이번에 만약에 북한 원정, 평양 원정이 성사가 되면 29년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평양 원정이 1990년 10월이었으니까 친선 경기가 마지막이었고요. 남북은 지난 2008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에서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당시 남북 관계가 아주 경색이 됐기 때문에 북한 원정 경기는 제3국인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29년 만에 평양 원정과 관련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축구협회는 북한이 최근 자국팀의 홈 경기를 평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같이 H조에 편성된 우리 대표팀과 이번 경기도 제대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축구연 관계자도 현재로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안다면서 변동이 없을 것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네, 남북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북한 원정 성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거 북한과의 이제 전적을 보면 제 기억에는 예전 도하의 기적 때 우리가 3대0으로 그러니까 94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북한을 이겼던 게 기억은 나는데 이번에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이긴 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골차 승리는 별로 없었고요. 기록을 살펴보면 대체로 경기 내용 자체가 아주 팽팽했습니다. 우리나라 FIFA 랭킹이 37이고 북한이 122인 것을 감안하면 조금 의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평양에서 치른 통일축구대회가 유일하게 북한이 이긴 경기였어요. 그때 2대1로 북한이 이겼고요. 월드컵 예선을 포함해서 최근 8차례 대결에서는 6번 무승부를 기록했고 2차례 승리도 모두 1대0일 만큼 아주 팽팽했습니다. 어제 조 추첨식에는 김영준 북한 대표팀 감독을 비롯해서 북한 축구협회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 측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다소 아쉽습니다. 다른 H조 우리가 속한 조 팀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레바논 이런 장거리 원정과 중동까지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게 좀 부담스럽겠네요. 그렇습니다. 레바논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011년 11월 2차 예선에서 이른바 레바논 쇼크가 있었죠. 당시 조광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우리 대표팀이 베이루트 원정에서 2대1로 졌습니다. 조 감독은 결국 경질을 당했고요. 상대 전적은 레바논과 9승 2무 1패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당시 레바논에 당한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이번에도 레바논과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벤투 감독은 일단 최종 예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첫 경기가 투르크메니스탄 원정입니다. 하지만 상대팀은 이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생각이 다를 텐데 벤투 감독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감독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we should think in this moment is just to be qualified to the next round of the qualifier to the World Cup of 2022. This is the only goal that we have in this moment.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be. 11 against 11, 90 minutes. It's we're playing second game, I think, against Korea at home, and it will be a very interesting match. 네, 우리와 상대하는 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잃을 게 없으니까 더 매섭게 달려들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 2차 예선 어떻게 보면 월드컵 그 준비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조직력을 다지고 또 선발 선수들 옥석을 이제 가리는 그런 기간일 텐데 사실 이 과정에서 많은 감독들이 이제 경질을 당했습니다. 감독의 그렇습니다. 무덤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벤투 감독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 좀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예,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광래 감독도 중간에 잘렸고요. 우리나라가 86년 멕시코 대회부터 9회 연속 본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2018년 월드컵 2차 예선도 슈틀케 감독이 전승으로 최종 예선에 올랐지만 당시 기대 이하 경기력으로 본선 앞두고 경질이 됐었던 적이 있고요. 이 같은 이유는 아시아 축구에서 중동의 강세, 특히 동남아의 약진도 두드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올 1월 아시안컵 8강전에서 카타르에 져서 탈락을 했었죠. 특히 우리나라를 상대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아니라 대부분 밀집수비로 나서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은 벤투 감독의 취임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그 관문인 2차 예선, 장거리 이동 과정에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벤투 감독도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네, 몇 달 뒤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쇼크 또는 뭐 자진 사퇴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시원한 골과 함께 승리 소식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 서봉국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라이온 킹이 개봉 첫날 30여만 명을 불러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 집계 기준으로 라이온 킹은 어제 30만 4천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예매율 64.7%, 예매량 32만 8천여 장을 기록 중이어서 당분간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시선 피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지속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태풍 앞자리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장마 전선이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해안, 지리산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오후 한때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폭염주의보 속에 서울과 춘천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비가 내리는 충청과 남부지방은 대전이 28도, 광주는 24도에 머물겠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북상 중인 5호 태풍 다나스는 소형급의 약한 세력을 유지한 채 현재 타이완 동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말 새벽 제주도 북쪽 해상을 통과해서 주말 오전에는 전남 남해안에 상륙하겠고요. 이후 남부 내륙을 거쳐 동해로 진출하겠습니다. 장맛비에 이어서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호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큰데요. 이번 주말이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